당진의 한 축산 농가. 소들에게 평화롭게 건초를 먹이고 있습니다. 잘 먹어라. 아, 근데 이건 단순한 건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벼인데요. 그것도 쌀알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벼입니다. 이거 먹기 시작하면요, 다른 거 안 먹어요. 이것만 밝혀요. 옛날엔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벼에 알곡과 미간까지 넣어 걸쭉하게 끓여 먹이곤 했습니다. 쌀에는 영양이 풍부해 소에게 질 좋은 영양식이었던 거죠. 이 알곡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영양가 있겠어요. 이것이 알곡이 없는 거는 다 빈대예요. 양체죽에서 먹이는데 이거는 영양가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게 추수한 거는 빈대예요. 이 호굴에 채주고 양체죽에서 먹이는 건데 알곡이 있으니까 이게 다 영양가가 소한테 가고 있죠. 이곳은 당진에 위치한 사료용 벼 생산단지. 이곳의 벼는 소 사료용으로 재배되는데요. 알곡을 포함해 줄기와 잎까지 온전히 수확해 사용하는 벼라고 해서 일명 총채벼라 부릅니다. 예, 총채벼 자체가 이렇게 알곡이 좀 많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뭄지고 이랬기 때문에 알곡 자체가 조금 아쉬워요. 250알 정도, 이렇게 보면 250알 정도가 매달려 있고 일본 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40알 정도 지금 매달려 있어요. 일반 쌀보다 총채벼가 단백질 함량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높다 그러면은 일반 곡물로서 대체를 않고 조사료로서 이 총채벼만 사용함으로써 지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가하는데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원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료용 벼인 총채벼와 밥쌀용 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외형상 덩치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초장도 일반용 쌀은 한 60에서 70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총채벼 사료용 쌀 같은 경우는 많이 자라는 거는 한 1m 10까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료용 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cm 정도, 가로로 보시면 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일반용 쌀을 보시다 보면은 한 0.3mm 정도, 3배 정도 이 총채벼 사료용 쌀이 좀 두께가 좀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용 벼 시범 재배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이 400헥타르, 전북이 12.4헥타르 등 전국적으로 총 400여 헥타르에서 시범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한 단계지만 충남이 제일 큰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2013년부터 사료용 벼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산 자급조사료용으로서는 총채벼가 상당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일반 경중농가 자체도 쉽게 접근해서 일반 쌀들과 수확이나 아니면 이런 재배하는 게 거진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수입주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개 들어오는 가격대가 400원대 이상으로 다 형성이 됐는데 건물 가격을 했을 때 총채벼 같은 경우에는 300원 한 초반대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 신나는 점심시간. 하지만 먹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고기에는 집중을 하면서도 밥에는 시큰둥합니다. 쌀이 주식인 일본. 일본 또한 우리와 같이 쌀 소비 위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50년 전의 절반 수준인 59kg으로 줄어든 반면 육류 섭취량은 138kg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든 만큼 육류 소비가 증가한 셈입니다.豪快ですよ. 初めて見るときのこんな食べ方するんかもと。 일본 흑소가 논에서 풀을 뜯듯 벼를 뜯어먹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꾸준히 사료용 벼 재배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쌀값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던 사료의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겁니다. 일본의 사료용 벼 재배 면적은 2008년 9천여 헥타르에서 2016년 4만 1천여 헥타르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40年以上続いた生産調整の見直しなど政策の大転換にあたっては確実に政策転換がスケジュールにのっとって実行されることが大事であります。麦や大豆、飼料用米などを戦略的作物と位置づけ、生産量に応じて助成するなど新たな支援制度を整備すべきだとしています。 일본이 사료용 벼에 주목하는 이유는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쌀 정책의 핵심이었던 쌀 직불제 폐지를 선언하고 대신 사료용 쌀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이 지출하고 있는 직불금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요. 이 식용쌀을 갖다가 사료용이랄지 가류용으로 전환시켰다는 그런 방식이죠. 한 해 2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쌀 직불금으로 쏟아붓고 있는 일본. 밥쌀용 직불금의 경우 2013년에 약 1조 5천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엔 7천여억 원으로 반감했습니다. 사료용 직불금의 경우 2013년에 3,800여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엔 1조 1,000여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바로 이제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그런 효과가 좀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14, 15, 16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사료용 쌀 생산이 늘어나고 뭐 당연히 그로 인해서 이제 주식용 쌀 생산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주식용 쌀 가격도 조금 안정화되는 좀 그런 좀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사료용 벼 생산을 꾸준히 늘려온 일본은 2009년 대비 2016년 쌀 생산량이 41만 톤 줄었고 쌀 재고량 또한 24만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쌀값 하락을 막고 서서히 가격 안정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같은 논에다가 쌀은 심긴 심때 사람이 먹지 않는 소가 먹거나 돼지가 먹거나 닭이 먹는 사료용 쌀 재배 면적을 늘려가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쌀 양을 조절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일본의 쌀 소비 정책은 해소를 했어요. 고민을 해소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 먹는 것은 꾸준히 햅쌀 위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이렇게 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햅쌀이 거의 그 해에 그 다음에 거의 소비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쌀 먹을 만한 생산량만큼만 쌀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그 조사료 쪽으로다가 총채벼 쪽으로 돌려주시면은 또 그 총채벼를 생산을 해서 외국서 수입도 않고 사료를 좀 개발해 가지고서는 잘 소한테 먹여서 그 고기도 취득할 수 있고 우유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됐을 때 서로 다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끼리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엔 대한민국도 그 농민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쌀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료용 벼. 식량작물의 과잉과 또 부족함 이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 재배를 위한 논 면적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적으로 이 형질은 변형이 되지 않고 쌀이 남을 적에는 이 총채벼를 심어가지고 조사를 생산한다. 쌀이 부족하면 또 여기다 벼를 심어서 쌀 생산할 수 있는. 더구나 우리 쌀을 먹고 자란 소는 더 건강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테니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까요? 주는 대로 싹싹 핥아요. 그리고 지가 또 서울에 공판장에 올라갔을 때도 등급도 너무 당기고. 당연히 잘 먹고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더 나죠. 2004년 유엔은 쌀의 환경적 가치를 간파하고 쌀은 생명이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생명의 땅, 논을 유지하면서 훼손된 쌀의 가치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 21세기 식량 주권을 지키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면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은 이 농지는 반드시 보존되게 돼 있고, 또 농지는 우리가 앞으로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또 우리 농가의 절반 이상, 또 농업 총 생산의 18%를 차지하는 이 쌀농업과 이제 그 쌀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농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책과 연계해서 계속 가져가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이 되면 마치 은하수를 흩뿌려 놓은 듯 눈부시게 피어있던 꽃, 자운형. 60년대까지만 해도 논가마다 보랏빛 자운형이 흔하게 피어있곤 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그 모습이 너무나 영롱해 시로 노래했습니다. 자운형 꽃 피는 고향을 가보리라. 강물엔 별꽃이 은빛으로 출렁이고 밭에는 꽃별이 보랏빛으로 출렁이는 석서리에 가보리라. 석서리에 가면 나는 순하디 순한 풀꽃이 되어 한이 바람에 일렁이고 여리디 여린 자풀이 되어 솟을 바람에 쓰러져 누워도 내 유년은 보랏빛 자운형 꽃밭에서 아직도 별을 줍고 있네. 농부는 예쁘디 예쁜 자운형 꽃을 처참히 갈아엎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자운형 꽃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변변한 비료 없이도 벼농사를 잘 지었던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운형 꽃이 천연 비료 역할을 한 건데요. 이런 식물을 녹비작물 또는 풋거름 작물이라 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면 자운형은 흙과 함께 쌀을 키워낼 준비를 마칩니다. 아이고 자운형 잘 됐네요. 금년에 친하게 하는데 이상 없이 비료 안 하고도 농사가 잘 될 정도로 잘 됐구만요. 이거 좋다. 질소 비료로 양으로 한다 하면은 약 9.8kg가 질소 비료가 주어진 양이 됩니다. 그래서 벼 생육 일생 동안에 질소 비료가 9kg면 아주 우수한 그 친환경 벼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8kg이기 때문에 전혀 화학 비료를 안 쓰고도 충분한 비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천연 비료 역할을 하는 풋거름 작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해어리 배치인데요.
서천군은 8년 전부터 헤어리 배치를 이용해 친환경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1000헥타르의 헤어리 배치 친환경 농경단지에서 맛 좋기로 유명한 설해야 쌀이 탄생하는 거죠. 질소 함량을 적게 주니까 단맛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밥 벌써 먹어보면은 어디 가든 다 그래요. 우리 집 와서 다른 농가들이 와 밥 먹어보면은 이게 뭔 쌀이냐 물어보면 제가 자랑합니다. 이게 삼광배오리 친환경 쌀이라. 풋거름 작물이 천연 비료 역할을 하면서 비료양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농부들은 그것 때문에 밥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비료 대신 풋거름 작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정말 밥맛이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밥맛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4가지 품종의 쌀을 가지고 밥맛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삼광, 통일벼의 일종인 다산, 찰기가 남다르다는 백진주, 기능성 쌀의 대표주자 하이야미입니다. 일곱 명의 전문가가 밥맛 검증단으로 참가했는데요. 밥의 향기, 찰기와 윤기 등 5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3번 쌀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3번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입을 모아 지목한 3번 쌀, 바로 삼광인데요. 어떤 점이 밥맛 검증단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3번은 쌀이 다른 쌀에 비해서 구수하고 좀 단맛도 나고 윤기도 적당했고 질감도 부드러우면서 끈기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밥맛과 관련돼서 중요한 성분으로서 단백질 함량과 아밀로스 함량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쌀에서 단백질 함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침투를 방해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밥을 지은 후에는 밥을 좀 딱딱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밥맛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밥맛의 기준이 되는 단백질 함량. 그렇다면 평가단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삼광은 다른 쌀들과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밥맛 테스트에서 7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삼광이 5.7%, 74점을 받았던 하이야미는 6.0, 57점을 받았던 백진주가 6.3, 41점을 받았던 다산이 6.5를 보여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이 상대적으로 좋은 밥맛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료량을 많이 뿌리게 되면은 그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밥맛을 더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쌀도 골라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밥맛을 좋게 하는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냥 예쁘게만 보았던 풋거름 작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땅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환경 지킴이인 셈이죠. 쌀이 생산하기에 가장 좋은 건 땅이에요, 땅. 그래서 뭐 헤어르비치라 녹비 작물을 심어서 뭐 토양을 좀 건강한 토양으로 만들어주고 또 나아가서 건강한 토양을 뭐 후세들한테 물려준다는 이런 좀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좀 갖고 또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안전성을 생각해서 농약 적게 쓰시고 화학비료 적게 쓰시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서로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좀 조성을 해 나가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열정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면 좀 잘 되지 않을까. (2017년) 봄 대전 삼천초등학교. 학교에서 일명 농부 선생님으로 통하는 권길성 씨가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학교 옥상에 논을 만드는 일. 일단 학교에 이런 생태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옥상에서 터널을 만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리고 또 옥상에 있는 그 좋은 공간을 좀 논으로 활용하면 그냥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체험적 어떤 그런 그 논 만들기보다도 학교 안에 직접 아이들이 들어가서 뭐를 심어보고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단순히 화분에 벼 한 포기 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논을 만들어 벼를 키워보자는 것이죠. 그 덕분에 논이 아이들 곁으로, 도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논과 아이들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겁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벼는 함께 자라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논을 가꾸다 보면 그동안 무관심했던 논에 대해 벼가 쌀이 되고 더 나아가 밥이 되기까지의 신비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죠. 쌀 한 터 만드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진짜.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막 손을 막 100번 막 가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기 초보다 이제 교실에 웃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신체 활동을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삼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고 있는 밥은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친환경 쌀을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겁니다. 일반 쌀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아이들의 건강에 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되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시장에다 팔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내는 거잖아요. 그냥 업자들한테. 그런데 학교에 일주일 단위 들어가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는 여러 명의 농민이 있는데 농민 것을 다 수매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죠. A라는 농민이 쌀 판매가 완료하면 B라는 농민한테 해서 이제 학교 급식을 순차적으로 1년 연중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격적인 면에서 작년 수매가에 봤을 때 저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쌀 농민 수치가 정도는 한 17만 원 후반에서 18만 원 초반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는 학교마다 다른데 좀 강남 쪽에 있는 학교는요 좀 비싸도 좀 부담 없이 또 구매를 해주시는 편이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18만 원 초반대는 농민들이 수치가로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도심 속 논 만들기는 충청남도와 친환경 농업인들이 합심하여 만든 프로젝트. 도심 속 학교 논 만들기를 통해 학교로 들어가는 친환경 쌀은 한 해 1000톤. 2011년에는 14개 학교로 시작했지만 2017년 현재 158개 학교로 7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농사 잘 지을 테니까 내 것 좀 잘 팔아줘, 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을 혁신해야 되는데 이 유통 혁신의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의 모든 농수축산물들이 가락동 올라가서 경매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친환경 식부자재에 대한 메뉴와 식부자재의 종류들을 정하고 이것을 지역의 농협과 생산자 조직이 계약재배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좀 더 얼굴 없는 먹거리가 아니라 누가 농사 졌는지 아는 얼굴이 있는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인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배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업과 생명과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대되는 급식이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을 해서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을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이 논은 금창영 씨의 논입니다. 버려진 땅인가 싶을 정도로 논인지 밭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이곳에서
도시 농부들의 작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부의 경쾌한 낯질 소리에 박자를 맞추듯 슬금슬금 모습을 드러내는 건 놀랍게도 벼입니다. 잡초와 함께 벼가 자라다니 요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농법은 전통 방식에 따른 자연 농법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벼가 꽤 잘 커서 또 지금 구분도 잘 되니까 풀배기도 확실하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곳 벼들은 일반 벼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심어왔던 23종의 토종벼가 자라고 있는데요. 900평의 논을 9등분해서 도시 농부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금창영 씨. 1년 동안 무상으로 논을 빌려주고 물론 농사 기술도 무상으로 전수합니다. 도시 농부들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인 것이죠. 얘는 올반개예요. 부추 나서 이렇게 딱 밀어넣어. 뿌리까지 빼야 되는. 아, 그렇죠. 요 주변에 왜 아직은 7월 중순까지 새끼를 칠 수 있으니까 이해해요? 요 주변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해서 올반개들은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요 자리에 놓으면 돼. 올반개. 요 안에 보면 이제 동그란 열매가 달렸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전분이 들어있어. 그거로 묵도 만들어 먹고 그렇지. 도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생명력을 몸소 느끼며 농사일을 하다 보면 잡초를 베는 손길에도 절로 리듬이 실립니다. 언제 저 풀들을 다 벨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도시농부는 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요.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고된 농사일 속에서 뜨거운 여름 햇살과 간간히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고마워할 줄 알게 된 도시농부들은 곧 다가올 풍성한 가을을 맞게 됩니다.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금창영 씨 논에 오랜만에 도시농부 9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날. 도시농부에게 쉬운 농사일은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즐거움만 가득합니다. 이 생에서 첫 농사라 모든 것이 서툴고 수확량도 적지만 이들에게 쌀 한 톨 한 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귀한 쌀로 지은 밥은 어떤 맛일까 상상하면서 도시농부들은 쌀 한 톨의 소중한 무게를 느낍니다. 다 같이 생명을 키우는데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 같은 농사를 많이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거래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농사가 많아지면 지금 말고 유통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소비의 방법들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야 될 것 같고. 기계화, 자동화, 그리고 노동 없는 성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말들입니다. 생명산업이라 하는 쌀 농사가 과연 싸게, 많이, 빨리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도시농부들의 작은 실험을 통해 우리 쌀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농업이 가지는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농업이 가지는 어떤 그 사회적 의미나 어떤 생태적 의미나 인간의 어떤 감성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또다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쪽 부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농사법들이 또 새로 만들어질 거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모임들은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고 보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산업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농업밖에 없어요. 농업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 삶의 가치를 갖다가 추정하면서 또 힐링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힐링 농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래서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분명히 광범위한 하나의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미래 농업을 농부 없는 농업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기계화, 자동화될수록 생명산업으로서 쌀 농사는 더 빛날 거라 믿습니다. 지금 한국의 쌀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는 정확한 정책과 쌀 산업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한 현명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쌀 한 톨의 무게, 일미칠근. 오늘날 우리가 쌀을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